오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먼저 최은석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의 공법, 조세사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이 한국세무포럼에서 오길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세종공법의 조세사적 가치와 의의 이 논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세종공법 그리고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을 저술하시고 계속 우리 세종대왕의 이 공법 연구를 계속 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세종공법의 조세사적 가치와 의의를 나름대로 공부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종공법의 조세사적 가치와 의의를 이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공법을 제정한 목적이 논문에도 나와 있듯이 만연한 조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들의 재량권을 배제할 수 있는 세법을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려 말에 제정된 다펌손실법은 농사 한 수확량을 관리들이 실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관리들의 재량권이 많아서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폐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제도의 불확실성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세종공법입니다. 세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는 오늘날 우리의 세무 행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세법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내용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세무 행정에서도 가급적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고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나치게 세법을 이용하는 그런 폐단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공법의 제정 과정이 민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과거 시험에 공법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방책에 대해서 물어 신진관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백성을 위한 세법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결 신말의 공법에 대해서는 양반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도 여론조사를 해서 조세 부담의 주체인 백성들의 뜻을 조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선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라 절대 군주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 국민 여론조사는 세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세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보면 국민을 위한 것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몇몇이 중심이 되어 국민을 위한 세법의 제정 및 개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몇몇 이해관계자 집단의 로비에 의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논문에 나와 있듯이 세종이 1차 시험공법 시행 시 3분의 2의 가중 다수결 원칙을 적용한 것을 참조해서 세법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종공법의 제정 과정이 긴 고민과 논의를 통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제위 10년의 조정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년에 전라도 경상도에 1차 시험공법이 실시되고 23년에 2차 시험공법이 하삼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 제위 26년에 전제상정소가 최종 공법안을 상정해서 정했습니다. 즉 세종은 공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무려 15년 이상, 아까 오 교수님 발표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있는데요. 조정의 신하들과 대화하고 논의했습니다. 세종은 하나의 세법을 만들기 위해 무려 15년 이상 논의하고 시험하고 의견 수렴하는 지난한 절차를 거쳤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세법의 제정이나 개정 과정을 보면은 충분한 고민이나 시험이나 의견 수렴 없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다르게 상시 고민하고 연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재부 또는 국회 내에 상설 조직을 만들어서 세법의 제정, 개정 필요성 발굴, 세법 제정, 개정 시에 기대되는 세수 추계나 기대 효과, 세법 제정,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상시 고민하고 정리해서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해서 잘 지키고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세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컨대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조선 시대의 세종 공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취지, 그 다음에 이제 원리 등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논문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종공법의 조세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잘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볼 때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특히 양도소득세가 조량계무식으로 바뀌어서 예측 가능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도 없는 오늘날 우리의 조세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이 많다라는 점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세종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헌법 제1조에서 주권 재민의 원칙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은 권력이 과연 위임받은 권력이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실히 뭔가를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세종대왕의 그 당시에 헌법 1조가 없는 그 상태에서조차도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책무감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일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윤석군 교수님에게 토론을 넘기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윤석공 교수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세종대왕 공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수 교수님께서는 세종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진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조세사 연구의 열정에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종공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개요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읽고 관심이 있던 분야는 세종대왕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서는 세종공법이 선진화, 이 과학화의 혁신이다, 조제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그 혁신에 더불어서 있죠. 몇 가지를 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세 개혁에 대한 의지, 즉 개혁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법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민주 사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법 시행에 대한 찬반이 있어서 보류했다가 국민에게 이제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애민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공법은요, 너무 과학적이었어요. 그래서 독창성과 확장성,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종의 그 사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민주적이었죠. 그래서 과거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으로부터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런 민주적인 의견이었다. 상당히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앞에서 여러분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복잡한 너무나 세밀한 과학적이고 계량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의의를 가진 그런 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봤던 것은 사실은 이 세종공법뿐만 아니라 담엄손실법도요, 역시 사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자료를 보면 담엄손실법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세법의 제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정부패가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역시 부정부패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어떤 과학적인 거 정말 멋있는 그런 제도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본주의 사상인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여론을 반영한다는 게 쉬운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종의 애민 사상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두 분의 유명한 문신이 나오시는데요. 하나는 정인지하고요. 그다음에 항의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대립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이것이 이 두 분의 의사가 그다음에 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이거 어떤 공법에 대한 논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다시 저는 해봤습니다. 그 당시는 파벌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인지 나중에 한번 좀 그런 궁금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인데요. 우리가 세종공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에 관한 책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일본까지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있고 훌륭한 그런 어떤 세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 시사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조세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조세 저항 그런 문제도 요새 가장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 조세 정책, 그 다음에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위대한 이 세종의 공법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설계하고 이 도입하는 그런 어떤 세종의 사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훌륭한 그 논문을 발표해 주신 오기수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은 세종의 민주사상, 애민사상, 독창성을 세종의 사상으로 보셨고, 그다음에 논의에서 실행까지 25년 걸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 분야를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날 부동산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 여러 정책 분야에 반추해야 될 세종의 정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인지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세종이 그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인지 같은 사람을 점지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혹시 질문은 없었지만은 여기 대해서 정리를 우리 오기술 교수님이 예. 토론자 두 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최은석 교수님하고 윤석곤 교수님 토론회 해주셔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공법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되고 그러는데 저는 한 제도로서 들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때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문화유산, 무형문화, 유형문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봉건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그 조선 시대 때에 우리의 제도가 거의 중국과 유사성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세울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독창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특히 세종대왕이 만든 이 공법이야말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제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학문적인 역사적인 우수성과 그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더 세계화하는 데에 좀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토론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조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정도는 무형문화재로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잘 안 하고 있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오기수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최은숙 교수님과 윤석군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현안 조세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세종공법을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원경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조세가 국민의 경제생활의 중추임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특히 민간의 부를 인정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의 경비를 객출해서 공동경비로 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에 반해서 북한 예를 들어서 헌법 25조에서는 조세가 없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가 없다는 말은 사실은 원천적인 생산물에 대해서 원시치료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죠. 경작권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작권이 얼마나 더 있으면은 자기 소유권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작권이 없다는 것은 경작 의무만 있다는 것이고 경작 의무만 있다는 말은 그런 노예 상태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 대부분이 납세 의무자임을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 대부분의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우리 세무 대리인들이 이 시점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국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면 앞으로 세무사회에 커다란 발전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